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어, 사전 투표 기간이어서 투표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소개받은 대로 실학시대입니다. 실학시대. 실학시대라는 표현은 보통은 없죠. 사용하지 않는데 저는 이 문장의 역사 속에서 시대를 나눌 적에 실학시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7세기 후반부터죠. 본격적으로는 18세기입니다만 17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 역사에는 새로운 지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실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요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는 실학자는 없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혼동스럽죠. 누구는 실학의 시대까지 말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실학은 없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가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한 인물에 대한 평가라는 것도 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 사이에 갈림이 있습니다. 나뉜다 그 말이죠. 그 나뉠 적에 꼭 절대적으로 한 편이 옳다, 다른 편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때로는 그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실학시대라는 말을 쓸 정도로 실학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날 인물은 성호이익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성호이익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성호이익을 가장 동정하면서도 동경합니다. 이거 좀 말이 이상하죠. 동정한다는 말은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또 동경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를 부러워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성호이익을 동정하면서도 동경합니다. 동정하는 이유는 이 성호이익은 사실 되게 벼슬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참봉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종구품 참봉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도하게 벼슬을 사양해서 못한 게 아니고 자기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었는데 써주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벼슬을 못 얻은 거죠. 그런 점에서는 동정합니다. 동경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이익은 학문의 자유를 만끽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학문의 자유를 만끽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충분히는 없겠습니다만 많이 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검열을 받지 않고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지식인으로서는 저도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는 성호이익이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호이익에 대해서 이따 또 자세하게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그 성호이익이라고 하는 분이 실학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어요. 실학의 시대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를 저는 실학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때 정말 많은 학자들이 등장했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여러 이름들을 여러분은 혹은 아시고 혹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반계 유형원, 덕촌 양득중, 성호이익, 농암 유수원, 수남 안정복, 존재 유백규, 담원 홍대용, 연암 박지원, 청장관 이덕무, 초정 박재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오주 이규경 등등등.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직
세 분을 지금 이 시간에 모셔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 분을 뽑았습니다. 이 시라그 시대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분들이 다 당파에 소속이 돼 있어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파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북인이 있고 남인이 있고 서인이 있고, 서인 중에도 노론 실학자가 있고 소론 실학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17세기 이후의 전반적인 풍조로는 당파가 다르면은 낮에 만날 수도 없어요. 낮에 만나면, 서로 만나면 그거 자체가 스캔들이 됩니다. 그래서 만난다면은 밤에 몰래 초롱불을 들고 가서 몰래 만나서 술 한잔 하거나 차 한잔 마실 수는 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의심하기 때문에,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 중에는 서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친하게 지낸 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다산 정약용과 추사 또는 완당이라는 호가 있죠. 완당 김정희 두 분이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당파가 달랐지만. 이 실학자들은 거의 예의 없이 다 정치 권력에서는 배제된 분들이에요. 당파의 소속이 어떻든 간에 실권을 주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18, 19세기의 한국의 역사를 말할 때는 주로 실학자를 중심으로 사상을 설명하고 문학을 얘기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졌지만 역사적으로는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실학자들이고요. 이들의 이제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실학자들 중에서 형이상학을 좋아한다라고 선언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학자라는 이름이 걸맞는 거죠. 그러니까 실학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분들이 실학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말하자면 성호이익이 나는 실학자다, 추사 김정희가 나는 실학자다, 연암 박정희 나는 실학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지만 이분들은 큰 틀에서 봤을 적에 실사구시의 뭐랄까 학문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실학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실사구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죠? 정확하게 실사구시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실사에서 구시한다예요. 그러니까 실사, 실제의 일, 즉 실제의 일이라는 것은 꿈속의 일이 아니고 허구의 일이 아니고 명백하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죠.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즉 형이하학적인 것이죠. 형이하학의 세계에서 구시한다. 시란 말은, 구시의 시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실학적이죠, 그죠? 아주 실용적인, 아주 실제적인,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모하고 있었던 분들이다. 경향은 다 다르지만 그러한 분들이 우후죽순처럼 출연해가지고 현실 정치에서는 목소리가 거의 없었지만 그러나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발자취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실학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분들의 문장은 당연히 그 이전에 형이상학을 좋아하던 성리학자들의 문장과는 어떻게 했어요? 달랐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실학의 시대라고 말할 적에 지금 화면에 등장하는 이 한 분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인물인데 저는 뺐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희해강 최한기라고 하는
분이죠. 해강 최한기는 사실은 실학자 중에 실학자지만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정약용보다 훨씬 중요한 인물이지만 저는 이분은 실학자라고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실학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분은 너무나도 근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분은 자생적 근대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해서 저는 실학의 시대에서는 최한기를 제외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 최한기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최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서양의 자연과학적 지식을 체득한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서양의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이미 체득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분이다. 실학자들의 무리에 속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차원이 다른 분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날 세 명의 실학자. 첫 번째 인물은 성호이익이고요. 이 성호이익은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당쟁을 어떻게 보았던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호이익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지원은 이분도 많은 글을 남겼다는 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열하일기도 그렇고 많은 글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 아주 문장에 관한 중요한 글이 이분의 제자죠. 초정 박제가의 책에 서문에서 표현을 했는데 법고창신이라고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글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시대순으로 보면 이 가장 먼저고 박지원이 두 번째고 그리고 끝은 완당 또는 추사 김정희인데 바로 이 김정희가 실사구시론이라고는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실학하면 아까 말씀드린 실사구시라고는 개념을 깊이 파헤친 역사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김정희가 썼다. 그래서 그의 실사구시론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의 문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학 이전에 일반적으로 유행한 문장에 비해서는 다른 성향을 보였다 그랬는데요. 도대체 다른 어떤 성향을 보였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연암 박지원의 한 줄을 이렇게 인용하고 싶어요. 연암 박지원이 뭐라고 했어요? 남을 아프게 하지도 못하고 가렵게 하지도 못하고 구절마다 그냥 평범하고 구절마다 이 소리인지 저 소리인지 별로 느낌도 없는 우유부단한 글을 쓴다면 이런 글을 대체 어디에 써먹겠느냐 라고 연암 박지원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의 이 비판은 어떤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시대를 겨냥한 것이에요. 이 비판은 그의 선배들에게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공격이에요. 또 이 비판은 미안하지만 오늘날에도 갓쓰고 한문을 하는 여러 한학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비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폭탄이죠. 니들이 쓰는 글은 필요가 없어. 그거는 정말 실증나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도대체 어떤 문장을 추구했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실학의 문장은 전대의 문장을 그 앞에 살았던 많은 훌륭한 학자들의 글들을 이건 너무 평범해. 이건 특징이 없어. 이거 도대체 말이야 뭐야. 그렇게 비판하는 정도까지 갔더라. 그 본격적인 시작은 성호이익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호이익은 이게 지금 성호이익의 글씨인데 그걸 지금 뜯어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성호전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편찬한 문집이 있죠.
문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개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집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선비들은 많은 기회에, 많은 계기에 시를 주로 썼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편지조차도, 안부 편지조차도 시로 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많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 5천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나는 시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8만 명 정도래요. 8만 명. 약 8만 명의 시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100명, 200명씩 시인이 있어요. 아마 구미에도 50명 이상 시인이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왜 있을까요? 그게 전통이죠. 우리는 천년 동안 그런 지향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시인이 그렇게 많다. 아직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모든 선비는 1차적으로 뭐여야 했다. 시인이어야 했다. 그러니까 시를 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를 못 쓴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작을 요구했던 거예요. 대작을. 대신 써주기를. 내 이름으로 갖다 대는데 네가 좀 대신 써줘. 아무개 할아버지 오늘 환갑날인데 시가 없이 갈 수 없잖아. 네가 대신 써줘. 아무개네 집 오늘 생일잔치 하는데 시가 없이 갈 수 없잖아. 결혼식 하는데 시가 없이 갈 수 없잖아. 항상 시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문이 당연히 그 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문은 편지글이죠. 편지글. 왜냐하면 안부를 묻기도 하고 위문을 하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고 뭐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런 편지글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그런 편지글이었어요. 대부분이. 정색하고 쓴 논문도 있지만 대개의 논문은 편지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사단 칠정을 둘러싼 철학적 논의도 다 편지의 형식으로 한 겁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편지 잘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란 이렇고 기란 이렇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논지를 전개하는 그런 전통은 송나라 때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로는 주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특히 할아버지들은 주자를 매우 존경했잖아요. 그래서 주자의 문집을 열심히 읽었던 거죠. 그 주자의 문집에 보면은 많은 편지가 나오고 그 편지가 대부분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배워서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집 속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한 분들은 이제 상소문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상소문이 있고 또 대책이 있잖아요. 이제 과거 시험을 준비한 분들 중에는 예상 문제를 염두에 두고 말하자면 논술 답안지를 쓴 것이 있다 그겁니다. 또는 실제로 아주 정색하고 쓴 철학적 논문이 있는 거죠. 또는 실용에 관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논이니. 또 그런 많은 글들 속에는 그 일종의 왕에게 올리는 시무책이라든가 또는 밀봉에서 올리는 봉서라든가 또는 어떤 벼슬을 받았을 때 사직을 하면서 올린 사직상소라든가 그런 다양한 기회를 빌려서 우리 선비들은 자신들이 보는 현실에 대한 자신의 판단, 정세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국제관계에 대한 당신의 의견,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쏟아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문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호 전집
전집이라고 그러면 전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complete works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호 선생이 쓴 글을 빠뜨리지 않고 다 모았다. 그러니까 전집이 되는 거죠. 대개의 경우에 문집, 유고 이렇게 되는 글들은 다 모으지는 않았고 모으긴 다 모았어도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것들만을 간추려서 냈다. 왜냐하면 책을 낸다는 건 워낙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원고를 다 모아서 다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집을 내고 또 보유를 내고 보충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쭉 나가다가 전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성호는 아주 큰 학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쓴 글도 많고 제자들의 성의도 많았겠죠. 성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집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후세가 아주 주목하는 논붕당이라고 하는 훌륭한 글이 있어요. 붕당을 논한다. 이건 진짜 논했잖아요. 논문이에요. 논문. 붕당에 관한 논문. 붕당에 관한 논문. 여기서 이제 붕당의 원인, 붕당의 현상, 붕당의 역사,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붕당의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붕당의 역사,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해결책 등등을 다 썼습니다. 어때요? 대단히 실학적이잖아요. 참봉도 못한 분이, 참봉도 하고 싶었지만 못한 분이 붕당이라고는 조선 후기에 한국의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문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현상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고 매우 다각적인 분석을 했어요. 이건 거의 감히 제가 평하자면 사회과학적 비평이었어요. 이건 인상 비평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사회과학적 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내용을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보세요. 붕당은 투쟁에서 비롯되고 투쟁은 이해관계의 산물이다. 이해가 절실할수록 붕당은 심각해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주 현대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대개의 당시 선비들은, 공부를 많이 한 선비들도 붕당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우리 편은 옳고 상대편은 틀렸다. 우리 편은 도덕적이고 상대편은 악인들이다. 우리 편은 진실되고 상대편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호의 이익은 놀랍게도 객관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하는 남인은 옳고 뭐 노로는 틀렸다, 그런 입장이 아니고, 우린 도덕적이고 쟤들은 비도덕적이다, 그런 게 아니고 도대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이해관계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면 당파 싸움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그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말은 뭐냐, 그걸 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분석하냐면 이거 성호 이익의 분석이죠. 그러니까 아주 사회과학적 태도예요. 뭐라고 하냐면 결국 과거 시험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뽑기 때문이다라고 성호 이익은 결론 지어요. 정말로 과거 시험에서 사람들을 많이 뽑았을까요? 맞습니다. 정말로 많이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과는 아주 달리 많이 뽑았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조선시대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거 시험이란 문과 시험을 염두에 둔 겁니다. 문과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한 번 뽑을 때마다 33명을 뽑는다. 그렇게 보통 학교에서 배우죠. 그 말은 맞지만 틀려요. 맞지만 틀려요. 맞지만 왜 틀리냐고요? 왜 틀리냐면 시대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숫자를 더 많이 뽑았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3년에 한 번 한 게 아니고 해마다 했기 때문이에요. 그 해마다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합격자 수가 어떻게 됐겠어요? 후대가 되면 아주 많아져요. 그렇게 많아져도 거기에 합격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국가의 수요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이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 점에서 성호이익의 분석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럼 국가는 왜 그렇게 많이 뽑았을까요? 그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마치 우리나라의 대학교 입학 정원이 왜 그렇게 많아졌냐는 질문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취직하기 어렵습니까? 대졸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왜 대학 입학 정원은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왜 사방에 대학교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대학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문과시험에 합격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열망하기 때문에 왕들은 신하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서 자꾸만 뽑고 또 뽑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왕들은 그러면 요구에 밀려서만 그런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왕들은 과거시험을 많이 치러서 과거시험에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봤을까요? 불리하다고 봤을까요? 유리하다고 봤던 겁니다. 왜 유리하다고 봤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하죠. 만약에 과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정말 3년에 한 번이고 그때마다 33명밖에 못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선비들은 왕을 원망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뽑아? 이렇게 조금 뽑으면 우리는 언제 도대체 합격하는 거야? 라고 원망을 했을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왕들은 많이 뽑았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러니까 합격자라고 하는 공급이 수요를 이미 능가하게 됐을 적에는 합격증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합격해봤자 취직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그 화살이 결국은 또 왕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왕은 거기서 균형을 잡았어야 되죠. 그러나 조선의 왕들은 그 균형을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뽑았고, 그거를 성호이익은 비난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깨졌기 때문에,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성호이익의 분석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많은 합격자들이 줄서기를 한다. 그러죠. 누구에게 줄서기를 한다? 자기에게 가까운 이미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줄서기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혹시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줄서기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같으면은 무조건 다 앞장서서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당파에 따라서 줄서기가 이렇게 심해지니까 결국 싸움은 누가 하는 거겠어요? 취직을 원하는 그 사람들이 제1선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이 다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드는 거죠. 제대로 당파 싸움을 하면 관직에 있는 사람들만 싸워야 되는데 실제 조선의 양상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선비들이 더 치열하게 당파 싸움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떨까요? 아무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석을 성호이익은 했는데요. 성호이익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호사설이라는 책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호사설이라는 책은 일종의 사전이에요. 사전. 성호가 편찬한 일종의 백과사전.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참고로 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호이익은 어쩌면 이렇게 해박하고도 어쩌면 이렇게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갖게 됐을까? 그게 IQ의 문제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성호이익은 말하자면 당시의 시점에서 보면 신간서적을, 신간원서를 많이 읽었어요. 성호이익에게는 약 5천 권의 중국에서 수입한 신간서적들이 있었어요. 그건 누가 수입했을까요? 성호이익의 아버지가. 성호이익의 아버지는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적에 그야말로 큰 돈을 써서
5천 권의 책을 사가지고 왔어요. 엄청난 책이죠. 그죠? 막 바리바리 싣고 왔어요. 말하자면 도서관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성호익의 아버지는 당쟁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성호익은 벼슬에 나가지 못했으니까 마르고 닳도록 다른 책도 읽지만 그 5천 권을 후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성호익은 최고의 지식인이 된 거죠. 아마 17세기 후반에 학력 테스트를 했다면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서 1등은 성호익이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만큼 자유롭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성호익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호익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과거 시험에 합격자를 많이 내고 그 사람들이 맨날 줄서기를 하고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선조 이후로, 그러니까 16세기 이후로, 16세기 후반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아주 훌륭한 양반 집안의 아들들도 문과에 합격하고서도 표현이 멋지죠. 홍패를 어루만지며 한숨을 쉰다. 못 나가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들에게 이미 벼슬이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집안의 족보를 한번 쫙 보세요. 직계 조상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17세기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으로 해서 한 12대조 아래로 직계 조상 가운데 쓸만한 벼슬을 한 분이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한 명도 없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성호익이 말한 이런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전 시간이 많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18세기, 19세기에는 문과에 급제한 사람으로서 벼슬 못한 사람도 많지만 벼슬을 한 사람도 평균 기간이 3년밖에 안 돼요. 그 어려운 문과 시험에 합격해서 벼슬에 나갔는데 정작 그가 벼슬 자리에 머무른 거는 3년뿐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선을 관료제 사회라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그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조선이 왜 관료제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껍데기만 관료제 사회지 절대 아닙니다. 관료제 사회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관리가 되면 철밥통이어야 관료제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조선의 문과 급제자들도 다 뭐였다? 사실은 다 임시직이었어요. 다. 10년, 20년씩 벼슬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3, 4년 안에 끝나요. 그리고 영원히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아요. 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젊은 피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선사회의 모습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성호이익의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왕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어떤 왕도 이 방법을 따르지 않았지만 성호이익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아무한테나 벼슬 주지 마라. 진짜 능력 있는 사람한테만 줘라. 그리고 승진도 함부로 시켜주지 마라. 천천히 시켜라. 사실 조선 초기에는 이랬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승진이 되게 느렸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조선 후기에는 근무기간은 짧은데 승진 속도는 로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령 여기 인동, 그죠? 인동이면은 뭐 인동하지 말고 그냥 선산할까요? 선산하면 선산군수죠. 선산군수하면 이분이 원래 몇 급 정도 해야 됩니까? 5급 정도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조선 후기의 역대 선산군수 중에서 품계가 5품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몇 품쯤 됐을까요? 그분들이 적어도 3품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그리고 2품도 아주 수두룩했어요. 왜 그래요? 뭐 함부로 다 올려주니까. 근무 기간은 아주 짧은데 승진은 초고속이었다. 그게 이제 보상이었던 거죠. 국가는. 너한테 평생을 자리를 못 주지만
그러나 자리를 주는 한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승진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럼 월급은 줬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관은 지방 세입에서 자기 월급을 가져가기 때문에 월급이 있어요. 그러나 중앙관서의 관리들은 월급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많은 서울의 세도 가문의 자제들이 중앙관리를 원하면서도 지방관으로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관으로 가면 실제로 돈을 만질 수가 있고 서울의 중앙관리로 있을 적에는 월급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뇌물을 받아야 하는 거죠. 뇌물을. 왜 그렇습니까?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재정은 왜 약합니까? 그거는 임금이 포퓰리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포퓰리스트는 누구였습니까? 임금님 중에서. 그것이 바로 영조와 정조입니다. 영조와 정조가 세금을 많이 깎아줬습니다. 아주 최하로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영조 때 이미 영정법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일결의 국세를 가장 낮은 수준이 4말입니다. 쌀 4말로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세입이 없습니다. 국가가 세입이 없으니까 중앙 재정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알아서 해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조와 정조가 훌륭한 왕이기도 하지만 좀 알고 보면은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성호이익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호이익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실학자 성호이익은 어떤 문제를 도덕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그거는 모두가 도덕적으로 옳아서 그런 게 아니고 도덕적인 하자를 가지고 진흙탕을 만들어서 싸우는 것은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성호이익이 17세기 사람이. 지금도 우리는 도덕적인 하자를 막 붙들고 늘어질 때가 많은데 성호이익은 그렇지 않고 사회 현상은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성호이익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호이익이 뭐 전면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신선하지 않습니까? 도덕이 중심이 되었던 조선 성리학 사회에서 한편으로는 도덕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성호이익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당쟁인데 그 문제를 볼 적에 도덕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성호이익이 그 자리 얘기를 할 때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 좋은 자리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좋은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부 자리는 아주 좋고 거기에 가면 구제되었다,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다른 많은 자리는 그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심하게는 이생망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그게 뭐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N4 세대라는 말도 하잖아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했는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N가지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N4 세대다. 그리고 이것이 과장됐죠. 과장됐지만 어느 정도 현실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실제 결혼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나 살만해 하면 왜 결혼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도 아이를 별로 안 낳잖아요. 왜 그러겠습니다. 이거 아이 키워봤자 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책임 못 져. 그런 생각이 혹시 뒷골을 땡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성호이익은 당쟁만을 얘기했지만 오늘날에는 당쟁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직업의 문제, 세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같은 패턴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쟁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당쟁의 문제가 역사상에 성호이익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가장 불거졌던 최초의 시대는 언제였냐면 중국의 당나라 때였어요. 바로 그 중국의 당나라 때
과거 시험을 일반 평민들도 보게 했던 겁니다. 그 결과 과거 시험 준비자가 늘어나고 과거 시험이 과열되면서 당파가 생겼어요. 성호익은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중국 책에 다 그렇게 나와 있냐?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호이익의 역사적 통찰이에요. 그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을 스스로 터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적용했습니다. 이게 우리 실학자의 수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새로운 시대죠. 이 성호이익은 알면 알수록, 저는 성호이익을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여러 해 동안 했기 때문에 이분의 매력에 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좀 유모저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호이익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이 있는데, 성호이익은 동물에게도 도덕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여러분, 동물에게 도덕성이 있나요, 없나요? 말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러나 성호이익은 확신했어요. 실제로 17세기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18세기가 되면 동물의 도덕성 여부에 관해서는, 유무에 관해서는 철학적 논쟁이 아주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노론사회에서 일어난 호락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에 살고 있었던 선비들은 대체로 무슨 소리야, 그런 윤리성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고요. 서울에 살고 있는 노론 중에서는 상당수가 맞아 동물에게도 도덕성이 있지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노론 안에서만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호이익 같은 사람은 남인이잖아요. 남인인데 이미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사이에 성호이익은 닭에게는 도덕성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닭에게 있는 도덕성이 개에게는 없겠어요? 이게 이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 동물의 도덕성 문제는 흥미롭지만 길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가령 진화론을 편 것으로 유명한 19세기 영국의 학자 찰스 다윈도 동물에게 도덕성이 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성호이익한테 배웠나 봐요. 성호이익은 서양 종교에도 관심이 깊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빠가 사온 5,000권의 책, 아버지가 사온 5,000권의 중국의 신간서적 중에는 서양의 종교, 서양의 인문, 서양의 과학을 다룬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충분히 다 읽었죠, 성호이익은.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말하자면 성호이익의 우파, 성호이익의 제자들 중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서학을 반대하고, 성호이익의 제자들 중에서 진보적인 사람들, 성호좌파는 천주교 신자가 돼가지고 다음 세기가 되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싹은 이미 성호이익 안에 다 있었던 거죠. 이 성호이익은 두말할 나위 없이 아주 경험적인 분석, 실증적인 분석을 앞세웠지, 형이상학적, 도덕적 논의는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호이익이야말로 근대적인 역사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결국 다산정약용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다산정약용은 자기가 성호이익을 사숙한다. 한 번도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마음의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한다고 했고, 실제로 성호이익의 문집을 교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틀렸는지, 뭐가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성호이익에 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으니까, 충분히는 아니지만 비교적 상세했으니까 그 다음 세대의 인물인 연암 박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연암 박지원, 열하일기로 너무나 유명하죠, 그죠? 열하일기에 나오는 양반전도 여러분이 아시고, 열하일기에 나오는 또 어떤 이야기 잘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또 그 호랑이가 이렇게 사람 물어간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연려 행세하는 사람들 얘기도 나오죠. 위선적인 선비들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다 포괄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의 핵심 주제가 문장이기 때문에 성호이익의 문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성호이익은 이렇게 봤습니다. 문장을 잘 쓰는 것, 문장을 예쁘게 잘 쓰는 것은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동안의 성리학자들은 문장을 잘 쓰는 건 세상 일을 처리하는 근본이다, 이렇게 봤죠. 그러나 성호이익은 문장을 아무리 예쁘게 써도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런 표현 따위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호이익은 아주 솔직한, 아주 경험적인, 아주 분석적인 글, 아주 사실적인 글을 스스로에게 주문했고 그런 글이 갖는 가치를 강조했어요. 말하자면 그는 예쁘게 쓴 수사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문학작품에 대해서는 가위표를 짝짝짝 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다큐멘터리, 여기에다가는 동그라미를 막 친 거죠. 그게 성호이익이었습니다. 연암박지원은 뭐냐면 연암박지원도 사실은 중국 문화에 정통한 인물이었어요. 특히 연암박지원은 명나라, 그러니까 연암박지원이 살던 시대는 명나라 시대는 아니고 중국의 청나라 시대잖아요. 청나라 중에서도 아주 전성기를 연암박지원은 경험한 것인데 일단 연암박지원은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에 중국의 문예계, 중국의 문학계, 중국의 학술 여기에 주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걸 알아내요. 뭘 알아낸다고요? 두 가지 파가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에 이른바 중국의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말하자면 법고파, 하나는 창신파였던 거예요. 법고파라고 하는 것은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 보수주의자들은 새 것을 하기를 두려워하고 옛날에 훌륭한 선배들이 남긴 모범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늘 배워서 배운 것을 그대로 자기의 현실에 투영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법고파입니다. 법은 배운다는 뜻이잖아요. 본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을 모방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한 부류가 있고 창신파는 뭐냐면 옛날은 옛날이고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과거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수를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명나라 말기부터 중국의 학술, 중국의 문학 방면에 많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암박지원은 동아시아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이지만 꼭 한국 사람이기만 한 자기가 아니고 동아 문명이죠. 말하자면 유교 문명권의 상속자로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 둘 다죠, 둘 다. 법고도 중요하고 창신도 중요하다. 법고를 버리지 못하고 창신도 버리지 못하겠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원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분의 표현으로 보면 창신이라는 건 대개 비판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괴상하고 허황된 문장을 지으면서 그걸로 뻔뻔하게 이거 내 글 좋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부류 사람이 이런 부류의 학자가 문인이 우리나라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그게 바로 허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칭찬하는 허균의 천재성은 천재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허균의 발빠름의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허균은 재빨리 뭘 했다? 중국의 현대문학을 많이 읽었다. 그리고 중국의 현대문학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래서 중국의 현대문학을 조선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실험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허균은. 그리고 그는 실제로 멋지게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나 주변 분위기는 어땠어요?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끝없이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허균은 역적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죠. 사실 그는 훌륭한 문인이었지만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허균은 조선의 허균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허균이었던 거예요. 그런 허균이기 때문에 자기 누이의 문집을 어디서 간행했어요? 중국에서 간행한 거죠. 그게 다 그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주지번이라고 하는 명나라에서 온 사신에게 자기 누이의 글을 줘가지고 그 글에 대해서도 뭐 진짜냐 가짜냐 말이 많지만 어쨌든 줘가지고 그게 결국 주지번이 중국에 가져가서 중국에서 출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허난설원의 문집은 한국에서도 나오고 중국에서도 나오고 나중에는 중국본이 일본까지 흘러가서 일본에서도 나오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건 뭘 말하냐? 허균이라는 사람은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 17세기, 16세기 말 17세기 초의 인물이지만 그런 조선의 맥락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지식인으로 살기를 그는 원했던 것이고 그것이 상당 부분 효과를 냈지만 밖에서는 인정을 받았어도 안에서는 워낙 보수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것인데 그러나 이제 그게 너무 굳어버리면은 새로운 흐름을 막아낸다는 점에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허균이 그렇게 해서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박지원 시대쯤 되면 박지원도 당하긴 당하지만 박지원은 그래도 벼슬도 좀 하잖아요. 박지원은 뭐 사약 먹고 죽지는 않잖아요. 박지원은 귀양 가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박지원은 타협을 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국문과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박지원은 그 11개를 쓰고 11개의 문체를 포기하라는 왕의 정조의 압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저항하고 자기의 문체를 포기하지 않았다. 국문과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쳐요. 서울대학 국문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대학 국문과까지.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거는 시뻘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박지원은 벼슬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당연히 고개를 숙입니다. 임금이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해를 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박지원을 영웅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영웅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박지원은 법고창신이라고 하는 걸 법고만도 아니고 창신만도 아닌 법고창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박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지원의 그런 법고창신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필제 김종직 이후에 우리나라의 문장을 다루는 모든 선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법고파였던 거예요. 즉 그들은 모범 문장을 충분하게 배워서 그 모범 문장이 내 안에서 완전히 소화가 된 상태에서 스스로 재구성되는 단계에 나가는 것을 추구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지만은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 할아버지들은 당시 삼백수, 당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시 한시 삼백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어요. 다. 그러니까 당시 삼백수를 완전히 내면화해버리면 그렇게 시를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 삼백수가 내 안에서 분의 조합이 되어가지고 시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하면 시를 굉장히 많이 썼지만 개성적인 시가 거의 없어요. 이유는 당시 삼백수가 피 안에 다 내 몸 안에 녹아가지고 그게 굴러다니면서 이 안에서 그 삼백수의 컨텍스트 속에서 다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비판을 받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읽으면서 당시 삼백수를 다 외우는 사람들이 읽으면서 아, 이 구절은
소아무개의 글에서 왔구나. 이 구절은 황아무개의 글에서 왔구나. 이 구절은 진아무개에서 참 묘하게 조합 잘했네. 아, 참 좋으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도 나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는 뭐냐면 저분은 전고에 발가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전고.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다 근거가 있어. 저 사람이 쓴 문장을 보면은 1000글자 문장을 지어왔지만 이게 다 보면은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때 유명한 작가들의 글을 풀어 헤쳐서 새로 조합한 것이 99.9%야. 너무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요즘 같으면 이거 뭡니까 다? 요즘 같으면 이거 다 표절이에요. 표절. 요즘 같으면. 근데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뭡니까? 이 박지원이 우정에 관해서 쓴 글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에서 서양의 학자가 쓴 우정에 관한 글을 한문으로 번역한 게 있는데 그거의 한 70% 정도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법고 장신을 말하는 연안 박지원조차도 그런 관습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니 나머지는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체제에 맞춰서 매우 담담하면서도 매우 평범한 격조 있는 글만을 쫓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평담의 문장 미학이었던 거죠. 그 길을 열었던 사람은 김종직인 거죠. 그러니까 김종직의 평담의 문장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에서 힘줘서 말할 필요 없이 과장해서 말할 필요 없이 너무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이 옛날에 훌륭한 시인들이 쓴 시어를 내가 수용해서 나의 처지에 맞춰서 마치 두보가 와서 쓴 것처럼 진사도가 와서 쓴 것처럼 황정견이 와서 쓴 것처럼 쓰면 최고다. 그래서 그게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시인들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그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시를 배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특별한 시정이 있어서 시인이 된 게 아니고 당시 300수를 외워가지고 지금 아침에 글을 쓰는 거니까 아, 마침 안개가 피어오고 있군. 이 안개에 관해서 내가 읽은 진사도의 글에 안개에 좋은 구절이 있지. 그런데 겨울에는 오리가 돌고 있는 이 오리에 대해서는 이백이 쓴 글에 그 좋은 구절이 있지. 그렇게 해서 다 짜깁기를 한 거예요. 그걸 순식간에. 왜냐하면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 글들을 서로 잘 썼다고 칭찬하면서 좋아라고 했다. 그러니까 굳이 시인이 된다는 것이 시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균이 화를 냈던 거예요. 허균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 이게 내 글이라는 거를 첫 문장을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나의 글이기 때문에 나의 정서가 있는 그런 글이니까. 이건 진사도 글이 아니야. 이건 그 누구의 글도 아니야. 나의 체험이 나의 순수한 주관성이 드러난 글이어야 돼.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나라 말기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창신파의 흐름이 대개 그런 거였어요. 허균은 개성을 발견한 공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큰 선비들은 개성이 없는 글을 추구했던 거고요. 개성이 없는 글이에요, 사실은. 아주 없지는 않지만 약한 글들이죠. 개성이 약한 글들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연안 박지원의 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뭐 하나만 한 소리, 그 뭐 느낌도 없는 그런 글을 써서 뭐 하냐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문해의 전통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들은 할 변명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건 뭐였겠습니까? 내가 표절을 할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보다 더 잘 표현할 수가 있냐고. 이미 최상의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최상의 것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써먹는 게 뭐가 나빠. 그게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의 일반적인 변론이었던 거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나 연안 박지원은 그렇지 않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
한편으로는 옛글을 모범 삼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 그렇게 봤던 거죠. 사실 연안 박지원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명나라의 문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안 박지원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잖아요. 조선사회를 그동안 쭉 지배해온 김종직의 문장 미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훌륭하죠. 그러나 박지원의 그와 같은 노력은 사실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 저항의 주체는 누구였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조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오늘날 가장 인기가 있는 훌륭한 왕 정조. 정조가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조가 훌륭하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있어요. 그 약점은 뭐냐면 이분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얼마나 지나치게. 방송 8대가의 고전 문체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조는 심지어 뭐라고 말했고 무엇을 실행에 옮겼냐면 과거 답안지에 글씨도 나는 보겠다. 글씨를 날려서 쓰거나 글씨를 삐뚤음하게 쓰거나 글씨를 개성적으로 쓴 놈들은 다 불합격이다 그랬어요. 글씨는 정중하게 살집이 두툼하니 덕스럽게 글씨를 써야지 글씨를 뾰족하게 쓰거나 글씨를 오른쪽을 높이고 왼쪽을 낮춘다든가 호리호리하게 쓰거나 이런 놈은 덕이 부족한 놈이기 때문에 내용 볼 거 없이 떨어뜨림 이렇게. 그리고 그 시를 짓는다 하더라도 과거 시험에 시로도 많이 하잖아요. 시를 지을 적에도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슬픔과 기쁨을 과도하게 표현한 놈은 무조건 이건 안 돼. 그렇게. 그게 바로 문체반정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통치자가 문체를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학자들을 문체를 가지고 벌을 주고 문체를 가지고 시험의 당락을 결정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우리들의 영웅 정조였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변명이 있죠. 당연히. 그건 뭐냐면 정조는 아주 영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정조를 위한 변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는 자신의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기에 빠뜨린 그 위험 세력이 누구인가를 정조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서학이었습니다. 정조는 서학이 유학과 다르다는 것, 성리학과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국 서학이 유학을 압도하리라는 겁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서학책을 없애고 서학을 읽은 흔적을 남기는 놈들을 없애고 서학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조선의 학자들을 문화 권력에서 추방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때로는 그런 아주 영리한 통치자의 지나친 사명감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표현하는 문화투쟁입니다. 이제 끝으로 추사 김정희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정조보다 훨씬 뒤에 사람이죠. 그죠? 추사 김정희는 순조 이후에 활동한 사람이니까요. 천재죠. 천재고 영조의 말하자면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영조 피를 받지 못했지만 계보상으로는 영조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추사 김정희 족보상으로의 증조 할아버지가 영조의 딸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족보가 중요하잖아요. 피보다도 실제 피를 받았냐 못 받았냐 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족보는 더 중요하죠. 그래서 김정희는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론의 핵심 가게였던 거죠. 아주 넉넉한 집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그 넉넉한 집에서 자란 사람답게
동아시아 문화 전반에 관해서 아주 박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청나라의 문해가, 청나라의 학술이, 청나라의 예술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나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자기가 정점에 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당시 청나라의 아주 훌륭한 학자들과 직접 교류하기도 했고, 청나라에 전해오는 중국의 많은 보배들을 수집해서 그걸 평가하고 감정하고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사체라고는 독특한 서체를 만들기도 했죠. 청나라의 고정학자들도 추사 김정희의 능력을 100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개성적이냐면 젊었을 때는 불교를 비판한다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 노년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불교 신자라고 하는 걸 하나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인물이죠. 그가 쓴 논문이 바로 실사구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의 이건 학설이야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개의 설이야. 김정희의 설입니다. 그 김정희는 사실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논문으로 작성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결국 당나라와 송나라 때에 성리학이 탄생하잖아요. 그 성리학을 긍정하는 듯 하면서도 그 성리학의 중요한 부분이 형이상학적 논의잖아요. 그 형이상학적 논의에 대해서는 칼을 댑니다. 그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이, 기니, 사단이니, 질정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경험적으로 실증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들이잖아요. 추상적인 논리들이죠. 그런 공부는 필요 없다. 이게 김정희의 주장이에요. 김정희는 자신의 공부를 통해서 사실 유교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논을 읽어봐라. 맹자를 읽어봐라. 대학을 읽어봐라. 뭐가 어렵냐? 다 알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하면서 왈왈왈 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아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눈앞에 있는 물건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지 않고 왜곡을 해가지고 길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이상한 요술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걸 과연 공부라고 할 수 있느냐?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당대 학자들 비판하는 거죠. 당대의 이름난 학자들이 다 형이상학적 주장들을 하는데 뭐 우주란 이런 것이다. 뭐 태극이란 이런 것이다. 무극이란 이런 것이다. 뭐 우주의 본질은 이러한 것이다. 뭐 인간과 사람은 이래서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건 뭐 끝도 없는 얘기죠. 그거는. 그랬을 때 그거는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주인들을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꾸민 이론을 보고서 나의 집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할 거다. 공자와 맹자가 온다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주장은 다 쓸모없는 주장이야 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한마디 말, 이것이면 공부는 끝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 맥락을 보면요. 이렇게 5가지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주류 학문이 성리학이었잖아요. 그것도 형이상학 위주의 성리학이었잖아요. 그걸 비판하는 거죠. 그 비판하는 대안으로서 실사구시를 내세운 거죠. 김정희는. 그러면서 이런 실사구시는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청나라의 고증학의 학문적 배경을 삼아서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정희야말로 실학을 완결한 실질적으로는 실학의 마지막 주자였다. 왜냐하면 정약용보다 더 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이 김정희는 노론 북학파에 소속이 돼 있지만 남인 실학자인 정약용과 학문적인 교류를 했어요. 그 아들들하고 친했어요. 이런 걸 보면 당파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김정희는 실증을 중시한 거예요. 실증. 고증을 하자. 이게 과연 공자가 말한 그런 뜻이야? 공자가 과연 여기까지 생각했을까? 맹자가 네가 말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논리가 맹자의 논리였을까? 아닐걸. 네가 한 거는 그건 새 것이지 맹자의 것은 아니지.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사 김정희 입장에서 보면 훈고학의 전통을 되살리자. 그렇지만 그런 김정희에게도 약점은 없지는 않아요. 그건 뭐냐면 당대의 실학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비판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자기에게는 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막 휘둘렀다가는 목이 10개라도 남아나지 못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비판하려면 그렇게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하고 장렬하게 산화했으면 멋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수사 김정희에게 소망할 수는 있지만 요구할 수는 없죠. 하여튼 김정희는 굉장히 도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거죠. 결국 실학의 시대의 문장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경험적인 문장이죠. 경험적인 문장. 그리고 그 경험적인 문장은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인 접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객관적일 수가 없으니까. 객관적이고자 하지만 결국 주관성을 다 지울 수 없으니까 그걸 인정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개성적인 거고 과거에 김종직의 그런 미학과는 아주 달랐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지금 임 교수님이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주신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는 문장, 이거 문학에 국한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위주로 한 것이지만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 따로 있고 정치 따로 있고 경제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술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정치적인 언사도 또 사회 경제적인 결단도 또는 종교적인 표현도 또는 법률적인 표현까지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의 사용이 다 문학 속에 수렴되는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결국 문장가를 키운 것도 실용적인 문장가를 키우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왜 평담을 추구했느냐? 왜냐하면 성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관성은 부정돼야 돼요. 개인의 주관성은 부정되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성리학이에요. 본성에 관한 논의 또 이치에 관한 논의에는 개인의 차이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아주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의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는 감정적일 수 없다고 본 거죠. 한쪽에 치우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그리고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 절제미를 발휘할 적에 더욱더 빛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여기까지 제 설명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